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신체제의 딜레마. (1974년) 가을 동아일보 기자들이 시작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계기로 전국의 기자들이 박 정권 비판을 위한 조직에 나섰다. 기자협회가 그런 운동의 중심이었다. 국제신보 기자협회 분회는 밝힘이란 소식지를 내면서 외부 압력으로 기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을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여기에 끼었던 나는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정권 비판과 진실보도란 대명제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외부 압력에 흔들린다고 편집국장을 몰아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영삼, 김대중이란 이름은 나에게 희망이고 용기의 근원이었다. 한 편집 기자는 1978년 12월에 김대중 씨가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입원하는 기사를 일면 옆구리 기사로 크게 취급했다가 정보부의 압력을 받은 회사에 의해 3개월 정직을 당했다. 우리는 그를 순교자처럼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시대를 다른 눈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난 1996년,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기자 연수 프로그램인 니만 펠로 과정에 수학하면서 박정희식 개발에 대해서 외국 기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때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미국인을 원군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국가발전 전략을 옹호하곤 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란 책을 쓴 윌리엄 오버홀트였다. 이 책에서 오버홀트는 중국의 근대화 전략이 박정희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한때 카터 대통령의 선고 참모였던 자신이 왜 박정희식 개발 전략의 정당성에 설득당하게 되었나를 흥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 중국의 부상 집필 당시 홍콩의 미국 금융회사에서 국제 정세 분석하고 일하고 있던 오버홀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마틴 루터킹 목사를 추종하는 민권운동가로 활약했고 에즈라 보겔 교수의 권유를 받아 하버드에서 중국 문화 대혁명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 대혁명을 연구하면 할수록 엄청난 규모의 학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문제를 하버드에서 제기해봐도 모택동 신봉자들이 강단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당시 분위기 때문에 비판만 받았다고 한다. 예일대학원을 졸업한 오버홀트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는데 소장은 유명한 미래학자 허먼 칸이었다. 칸 소장은 한국의 근대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젊은 오버홀트와는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오버홀트는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한국을 방문하고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농촌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때의 충격을 그는 이 책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장 악독한 독재자로 알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국가를 근대화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필리핀에서 목격한 한심한 미국식 근대화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 학자, 정치인, 기자들의 위선적이고 도식적인 관점에 회의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1976년에 오버홀트는 카터 후보의 선거 참모로 들어가 대아시아 정책 그룹을 이끌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뒤 생각이 달라진 그에게 서구식 우월의식으로 꽉 찬 카터 진영의 참모들은 철없는 사람들로 비쳤다. 그때 카터 진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약함으로써 독재 정권을 응징하는 인권 외교의 챔피언으로서 카터의 이미지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버홀트에게는 바보짓으로 보였다. 오버홀트는 미국식 인권 개념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발전 단계 차이를 무시한 미국식 오만으로 봤다. 이 경험 때문에 그는 1989년 6월에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서구 이념의 사기성은 정치 발전은 항상 경제 발전보다 선행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시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사기성은 정치적 자유화 없이도 경제적 자유화가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세계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후진 국가가 민주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제 발전을 하는 식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모델은
서구의 학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왔고 서구의 원조를 받아왔다. 이런 원조는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려 자본의 도피만 발생할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평양 연안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먼저 권위적 정부가 들어서서 근대적인 제도를 만들고 경제를 자유화하며 교육받은 중산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변화를 원하든 원치 않든 자유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책에서 오버홀트는 후진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후진국엔 인기주의적 선동으로부터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화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후진국엔 농지개혁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같은 개혁을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은 강하나 이를 극복하고 추진할 국가주의 세력은 약하다. 셋째, 후진국엔 분별력을 갖춘 교육받은 중산층이 약하다. 오버홀트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후진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인기주의의 장벽이라고 이름 지었다. 오버홀트는 박정희가 바로 이 포퓰리즘을 꺾고 민주주의로 가는 제도와 중산층과 국가적 개혁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있음에도 집권하자마자 군사비를 삭감했다. 이런 일은 민간 정치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는 적대 관계에 있던 일본과 수교했다. 이것도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외국인 혐오증이 심한 군중 심리를 누르고 외자 유치와 무역을 장려했다. 그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율을 인하했다. 이는 남미의 정부라면 할 수 없는 조치다. 그 나라들의 지배층은 과대평가된 환율을 이용하여 사치품을 수입하고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고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내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런 개혁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지식인과 과보호에 안주하는 기업인으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라 민주주의를 채용하는 개도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대식 국가기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군은 미군보다도 더 효율적인 집단이 됐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장관과 은행가들을 추방하고 연구소를 만들어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을 초빙했다. 그는 이들이 고위 관료가 되도록 하여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날씬한 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미국식 민주화를 추진한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청탁을 받아 공무원들을 임명하다 보니 정부는 커지고 효율성은 떨어졌으며 유능한 장관들은 집단 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됐다. 박 대통령의 개혁이 그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화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 학생, 신문, 기독교계가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인 1974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 선포 제6주년 기념식 치사를 통해서 자유와 인권관을 이렇게 피력했다. 민족의 생존권은 국가 존립의 기본 전제일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적 기본권의 바탕인 것입니다. 우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이 우세해져야 합니다. 국력 배양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4대 의존적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인사들의 시대착오적인 존재는 역사 속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박 대통령은 그해 12월 1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안보보고회 치사를 통해서는 자유와 민주가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국력 배양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야당과 제야 세력이 주장하는 유신헌법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만 고치면 만사가 하루아침에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신체제는 자주적이고 자립을 위한 창의적인 체제라고 강조하면서 유신체제의 정신적 기조는 주체의식과 애국심이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처럼 유신체제를 신념화하여 반대자들과 맞서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권에서조차도 의외로 적었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 체육관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식인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경험을 20여 년 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조차도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설명이 어렵게 됐다. 1960년대에 박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대해 격정을 토로하면서 논리로서 대결하려고 했으나 유신 시대에는 정보부 등을 동원한 강압적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박 대통령을 편들기도 어려워졌다. 자발적 지지조차도 어용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인 사회에서는 경멸당하고 여권에서도 진심 어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박 대통령의 유신 이념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순수함과 실적을 인정한 생활인의 양해로 하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1972년 유신 선포 이후 여당은 정권을 만들어내는 산모가 아니라 대통령의 놀이개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운영에서도 공화당과 유정회보다는 정보부에 더 의존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 참모는 공화당 의장이나 유정회 회장이 아니라 정보부장, 나중에는 경호실장이 돼버렸다. 최근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소장은 신념 없는 한국의 우파는 과거의 보안법, 정권, 반공구호로서 체제를 지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풍토가 정착된 것이 유신 기간 때였다. 박 대통령이 정보부라는 채찍으로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으니 여당은 정권의 주인의식을 잃고서 체제 유지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권력자의 빌부터 안주하면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공세를 펴고 안으로는 투항해버린 일종의 권력 기생적 정치 세력이 유신 기간에 만들어졌다.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유신 체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탄생시켰으나 그 대가로 투쟁성이 강한 야당과 자생력이 없는 기생 체질의 살찐 돼지와 같은 우파 정당을 파생시켰다. 두 정치 세력 간의 승부는 그로부터 20년 뒤에 난다. 유정회 같은 기생 체질의 민자당은 투쟁성이 강한 김영삼에게, 민자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유신 통치의 대가였다. 박 대통령을 그래도 가장 충직하게 뒷받침했던 것은 전두환이 리드하던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이었다. 이 그룹은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 건설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육사 때 문민 통치하의 군대를 배운 이들이었다. 민주주의 체제하의 장교의 역할을 배운 이들이 박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무조건 지지할 수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박 대통령의 부국 강병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믿었으므로 역심을 품을 입장은 아니었다. 이들이 12.6뒤 김재규를 단죄했다고 해서 유신 통치를 지지했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정규 육사 장교단 출신들이 50 탄생 때 대통령 7년 단임을 선언하고 나섰고 이를 실천한 것도 평소 소신의 반영이었다. 유신 시대의 박정희 통치 철학에 대해서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간 드문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이었다가 문공부 장관으로 옮겨갔던 김성진 씨다. 동양통신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을 지낸 그는 박 대통령이 서양 문명에 대한 더욱 넓은 지식과 견해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성진이 보기에 박 대통령은 미국 군사학교 유학 중 얻은 단편적 지식의 틀 속에서 미국을 이해하는 듯했다. 미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문물과 제도를 이해하려면 철학적 내지는 종교적 정신세계에 대한 문명론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김 씨는 생각했다. 그는 미국의 미래학자 허먼 콴과 영국의 전략가 로버트 톰슨 경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해주어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톰슨 경은 자신이 말레이시아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됐을 때 전임자가 가르쳐준 지혜를 이야기했다. 전임자가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임지에 도착하거든 크건 작건 간에 우선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쥐게. 그러나 그 권력을 사용하려 들지 말게. 그저 장악하고 있으면서 고등판무관의 위엄과 위력을 과시하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되는 집안에서는 가장이 지팡이를 들고 새벽 일찍부터 집안을 둘러보며 집안일을 보살폈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식구가 있으면
뒷짐을 진 채 지팡이를 흔들어 보이면서 호통을 치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때리는 일은 없죠. 그저 때리는 신용을 할 뿐이죠. 두 사람은 권력의 상징성의 의견의 일치를 본 데 대하여 유쾌하게 웃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한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해서 지팡이로 때리는 신용만 하는 식의 응수를 하려고 애썼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중용을 선고받게 한 뒤 곧 석방시켜주는 방식이 되풀이됐다. 다만 반국가사범이나 정적에 대해서는 형량을 엄격히 적용했다. 사범학교 출신으로서 교사와 군 지휘관을 오랫동안 지낸 그는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훈계조의 채찍을 들려고 했다. 김형효 교수는 공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지한 소수의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 서양 철학에 젖어 있었다. 그는 박사 논문의 대상이었던 가브리엘 마르셀에 심취해 있었다. 마르셀은 인격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혁명과 같은 열광성이 가진 사기성을 비판했다. 김 씨는 인간의 불행한 면을 강조하는 샤르트르가 싫었고 진실된 까미가 좋았다고 한다. 그는 귀국하여 장교 신분으로 공군사관학교 조교수로 일했다. 사관학교의 분위기는 딱딱했지만 부정과 협작을 배척하는 학생들의 정의감에는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즈음 고민을 많이 했다. 서양 철학과 한국 현실에 너무 큰 괴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류승국 교수를 찾아가 동양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율곡과 원효를 좋아하게 됐다. 이율곡의 기발 이승, 사상이 마음에 들었다. 기와 이, 즉 이상과 현실의 힘을 다 중시하고 조화시키려는 현실적인 학문 자세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선 왕조 시대 지식인의 정신사를 이렇게 이해했다. 개국 초기 두 가지 타입의 지식인이 있었다. 정도전은 현실, 정몽주는 이상을 중시했다. 조선조 시대에는 이 두 흐름이 줄곧 대치, 교차하면서 갈등하는 바람에 지식사회의 에너지가 탕진돼 갔다. 정도전을 계승한 학자들은 관학이라 하여 권력에 봉사하는 바도 했다. 정몽주의 맥을 잇는 학자들은 급진 이상론을 펴기 시작했으니 조광조가 그 대표다. 조광조의 실패 이후 이상파들은 현실에서 물러나 학문과 교육에만 힘썼다. 이율곡은 이 두 흐름을 종합하려 하나 당쟁에 휘말려 실패하고 만다. 관학은 이념이 없는 출세주의로 흘러 타락해버린다. 말기에 실학이 나왔지만 실학의 이상은 현실 권력의 뒷받침을 못 받아 실험으로만 그친다. 정몽주에서 시작된 순수주의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해방 뒤에는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이 순수주의는 현실을 이상 속에서 증발시켜버리고 흑백 논리를 몰고 올 위험성을 늘 갖고 있다. 순수주의, 저항주의는 무엇을 창조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면 공허해진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박 대통령의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자세나 새마을운동을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박 대통령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어용이란 비난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 당시 대학가는 박 대통령을 완전히 부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현상에도 양면이 있는 법인데 그러한 완전 부정은 비과학적이며 그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업기는 피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물리적 폭력에 의해, 지지할 자유는 여론이란 폭력에 의해 억압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협박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이런 흑백 논리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어요. 저는 저항과 과학적 비판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나빠도 0.001%쯤은 좋은 점이 있을 테고 저는 그 0.001%의 좋은 점을 대변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박 대통령의 단점은 통치 철학이 그 개인에게 중속됐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념에 종속돼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는 11.6 뒤에도 박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다. 국장 때 TBC TV에서 좌담회를 하는데 저를 불러요. 주변에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렸지만 나갔습니다. 저와 상대하게 돼 있었던 어느 원로는 박 대통령의 총애를 많이 받은 분인데 그 자리를 피하더군요. 인심무상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자가 제 나라의 광중을 평가한 말을 빌려 박 대통령과 같은 현실주의자의 역사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1980년 봄에 저에 대한 중상과 비방이 쏟아져
저는 교수라는 직업의 환멸을 느끼고 차라리 행상이나 하겠다는 각오로 사표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겠다는 동시적 이상주의의 환상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국민의 평균 실력만큼만 발전하는 것이지 만병통치약은 역사엔 절대 없습니다.